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13개 도시라고 했는데, 무상교육이 가능한 도시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예,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할 만한 도시들을 제가 임의로 좀 선별을 했고요. 간단하게 저희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AA 캐나다라고 하는 유학원이고요.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보다는 더 많이 됐어요. 다른 나라 안 하고 오로지 캐나다만 했고요. 무상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업계 용어가 없을 때부터 저는 거의 업계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했던 거는 최초로 시작한 게 온타리오주의 런던이라고 있어요. 그 런던,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뭐 이런 도시들이 거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고, 뭐, 캐나다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라든지 대입이라든지 뭐 영주권 상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무상교육에 대해서만 하는데 사실 뭐 이제 단기로 갔다가 장기 플랜으로 변경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영주권에 관심이 생기고 이런 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으세요. 종합적으로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점은 영주권이나 이런 거는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건 따로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무상교육 이거 도대체 뭐냐? 애들 한 명 학비가 뭐 1년에 한 1,600만 원, 1,700만 원 하는데 부모님이 공부만 하면은 뭐 애가 뭐 3명이든 4명이든 다 공짜로 공부시켜준대. 그 비싼 학비들을 무료로 해준대. 왜 그런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념 원리를 알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이런 뿌리를 잘 알아야, 사실 유학원 직원들도, 상담하는 직원들도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무상교육이다, 아니다. 요거 주관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요렇게 TO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이 아이들 한 명씩 각자 학비 납부하고 가는 그 조기유학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무상교육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거주자에는 이제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같은 영구 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부모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임시 거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안내 드리는 거는 부모님이 학생비자를 받으면서 그 동반 자녀들이 거주자로 분류가 돼서 교육청에서 그래서 학비 납부가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이들처럼 학비 납부가 면제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 비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종류가 좀 있어요. 제가 여기 편의상 정규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전공 공부를 하거나 뭐 석박사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하면 보통 기간도 좀 길고 가족 단위로 오는 느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이 요 공부를 하면 캐나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모든 교육청들이 다 동반 자녀들을 거주자로 분류를 해줘요. 그런데 요걸 바로 가려니까 뭐 수업 스케줄도 안 맞고 학업 부담도 크고 학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려면 영어가 충분히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영어가 잘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어학 플랜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어학 플랜을 갈 때, 요것도 이제 마지막 분류인데요. 위에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규 과정을 이미 등록을 일단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정규 과정을 등록을 해놨고, 단지 영어가 부족해서 여기 정규 과정에 입학을 위한 영어 공부를 그 대학의 부설 영어 과정에서 한다 그러면, 자, 정규 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을 거주자인데, 이 사람들은 정규 과정 앞에 플러스 알파로 더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도 거주자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온타리오 주에 있는 교육청들, 그리고 마니토바주의 일부 교육청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퀘벡주나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에는요, 안 따져, 이런 거. 부모가 무슨 공부하는지. 야, 뭘 따져? 그냥 부모가 비자가 있으면 동반 자녀는 거주자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공부하는 중에 어떤 사설 어학원, 사립 컬리지, 요런 것들이 학업 부담이 제일 적고 저렴하고 그래서 요런 쪽들은 이제 무상교육 목적으로 사설 어학원이라든지 사립 컬리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C주,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는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부설이냐 사설이냐 다 상관없고요. 조건부 입학이기만 하면 돼요. 정규과정에 가는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 부설이든 사설이든. 그러면 BC주에서는 무상교육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캐나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규과정 공부하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아이들이. 그런데 온타리오주나 마니토바주로 가면 부모님이 정규과정에 입학을 하기 위한 대학부설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그 BC주로 가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넓게 대학부설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을 다녀도 정규과정 가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하면 똑같이 거주자로 인정을 해준다. 조금 더 넓죠. 그 다음에 이제 노바스코샤나 퀘벡은 제한 없다. 그냥 비자만 있으면 무상교육.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상교육이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은요,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인터넷에서 보면은 학교 뭐, 무슨 교육청 마감, 몇 학기 마감, 이런 것들 막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주로 조교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상교육은요, 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토론토 교육청인데, 밴쿠버 살던 애가 토론토로 이사 온 거나, 한국에 살던 애가 토론토로 이사한 거나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학교 TO는 뭐 그 인터넷에 몇 달 전부터 마감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주지 주소로 학교를 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교학을 가게 되면 9월 학기, 뭐 2월 학기, 1월 학기 딱 그 시작일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무상교육은 거주자, 약간 전학생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학기 시작이랑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지 부모가 유학을 가는 그 시점에 3월이든 뭐 11월이든 그 시점부터 이제 그냥 전학처럼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교학하고 차이점들이요. 그 외에,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렵냐면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정규과정 할 거냐, 대학부설 할 거냐, 사설학원 할 거냐. 이거 문제는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어느 유학원보다도 많이 무상교육 케이스를 진행해 봤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부모님의 학업 부담이 크지 않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학업 부담이 난이도가 또 있고, 대도시 갈까, 중소도시 갈까, 요런 것들은 어떤 렌트비라든지, 요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거하고, 저기 이제 지방에서, 예, 해안가 어디에서 키우는 거하고 느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캐나다도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보는 게 일반적인 부모님 마음이기는 하죠. 예. 그 다음에 장기 플랜인 경우에는 뭐 대입을 어떻게 할 거야, 영주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될 거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온타리오주로 가면 대학부설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뭐 밴쿠버나 노바스코샤, 퀘벡 이런 데로 가면은 사설어학원이나 사립컬리지로 가도 무상교육이 된다고 했고요. 자, 자녀 동반의 그 기준에서만 본다 그러면 무조건 사설교육기관 쪽이 윈입니다. 대학부설들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수업 스케줄이 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오전반 됐다가 오후반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전반일 때는 아이들 등교가 문제고 오후반일 때는 학교랑 방과 후가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가서 한 분은 공부하고 한 분은 뭐 아이들 케어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한 분이 가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라면 이것도 일단 고려해야 될 사항일 거다. 그 다음에 대학 부설들의 수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회화 중심의 수업을 안 하고 라이팅 중심의 수업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아카데믹한 커리큘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숙제가 아주 많이 있고요. 어떤 대학 부설들은요, 그냥 스피킹 이런 건 아예 안 가르치는 대학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규 과정에 갈 레벨까지 다 맞췄는데 통화해보면 실장님 나 아직도 회화가 안 돼요. 막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사설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캐나다는 대학 부설이 더 비쌉니다. 예. 1년, 이거 이제 빨간색 숫자 금액을 적어 놓은 건 아이들을 1년 무상교육 시키기 위한 부모님의 1년 학비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부설 어학과정으로 가면 보통 18,000불에서 2만 불, 요 사이 정도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설 어학원은요, 그냥 뭐 YBM, 파고다, 해커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바야. 그렇잖아요? 뭐 YBM 학원 끊었는데 열심히 안 다닌다고 학원에서 막 나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일단은 보통 대부분의 가정들이 수업 스케줄이 아이들 등하교육 하는데 딱 적절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학업 부담도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난 기왕 온 김에 열심히 해서 나도 회화나 이런 거 많이 늘어보고 싶다. 각자 결정할 문제다. 예.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학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예.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역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야 될 게 대도시 갈까 중소도시 갈까. 예, 그냥 아이들 교육 환경만 놓고 보면 당연히 대도시예요. 예. 뭐 서울에 있어야 교육 환경이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 이외에 어떤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대도시를 가야 유리할 거고 생활 편의성 뭐 두말할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을 고려해서 뭐 밴쿠버나 토론토나 이런 데 제일 먼저 알아보시죠. 근데 조금 알아보다 보면 너무 비싸.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해서 중소도시를 바꾸는데 그러면 렌트비나 이런 것 좀 줄일 수도 있겠는데 요런 대도시의 장점은 고스란히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 당연히 그러겠죠. 예. 자, 보시는 표는요,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실. 여기 보시면, 자, 대학 부설이 있고, 사설이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학 부설로 가야지만 무상교육이 되기도 하고, 어디로 가면 사설만 다녀도 무상교육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들 좀 나열해놨고요. 인구는 왜 적어놨는지 아시겠죠? 사실, 뭐, 인구랑 교육 환경이랑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통계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모님 학비는 1년 공부했을 때, 2년 공부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요것들을 그냥 제가 조금씩 달라요. 대충 예시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요 언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보통 1년 플랜, 2년 플랜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무상교육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1년 됐을 때 학비 얼마, 2년 됐을 때 학비 얼마.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제 날짜로 캐나다 통계 자료에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적은 거예요. 원베드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아파트, 거실 하나 방 두 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중간값 렌트비의 중간값을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비랑 렌트비는 사실 생활비는 뭐 한 달에 얼마 써, 마트비 얼마 나와, 이건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외식비 얼마 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고, 학비랑 렌트비랑 두 개 합쳐, 이거는 뭐 어디 가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합쳤을 때 그럼 어느 도시 가면 얼마 정도 쓰고, 2년 되면 얼마 정도 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생활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표는 뭐냐면, 요거는 사실 요 몬트리올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몬트리올은. 그래서, 그리고 뭐 어느 도시에 특히 아주 좁은 지역 안에 딱 그 한정해서라 그러면 차량을 안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캐나다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고요. 내가 내 집에 주차를 해도 무료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해도 뭐 기본 그냥 유지비만 해도 제법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일단은 한 달에 300불 기준으로 잡았고 그래서 1년에 3,600불이다. 뭐 기름값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비용만까지 고려를 하면 얼마 정도 썼을까. 여기 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 용돈 사 먹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마트나 이런 데서
음식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만 해 먹으면요. 굳이 우리나라보다 굳이 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어쨌거나 한국보다 뭐 소고기나 이런 거 훨씬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야채, 과일 이런 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마트에서 장 봐서 집에서만 해 먹으면 굳이 우리나라보다 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식을 하면 확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져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얼마 쓰는지는 뭐 집안마다 워낙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이거 문치로 노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도시별로 렌트비 순위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밴쿠버, 토론토는 뭐 항상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도시가 원래 비싸죠. 문치료이 좀 특이해요. 대도시인데 저렴하다. 그다음에 헬리팩스 같은 데가 좀 시골인데 특이하게 비싼 도시들도 있기는 해요. 네. 이따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밴쿠버부터 좀 봐볼게요. 보시는 화면은 밴쿠버는 말도 많고 참 그런데 유아원들마다 얘기도 다르고 BC 주정부에서 그 무상교육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그 케이스를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도 적용돼 있는 거 규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거주자로 간주된 케이스 A, B, C는 제가 임의로 붙인 거고요. A는 뭐냐면 그냥 순수한 어학연수예요. 순수한 어학연수만 해도 최대 1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된다. 요거를 제가 옛날에는 했었어요. 예. 빅토리아라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사설학원 1년 플랜 이걸로 가서 무상교육 이런 것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BC주에 있는 교육청들이 다 요 케이스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B는 뭐냐면 우리 아까 봤죠. 정규 유학 케이스. 정규 유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예, 거주자로 봐준다. C는 뭐냐면 이 정규 과정을 입학을 전제로 하는 영어 공부.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분류를 해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B와 C 케이스만 무상교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따라서 다른 게 이런 규정이 있는데 A는 왜 안 되냐? BC주는 특이하게 교육청장의 권한이 이 규정 위에 있어요. 다른 주들은 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가거든요. BC주는 좀 시스템이 독특해요. 교육청장이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받는 데가 지금 없고요. 어떤 교육청은 정규과정만 인 경우에만 받아주고 어떤 교육청은 정규과정에 입학을 전제로 하는 영어 공부 기간에도 받아주고 뭐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밴쿠버 아름다운 도시죠. 예, 뭐 가장 인기 많은 도시죠. 예. 위치가 여기 있고요. 태평양 건너가면 바로 첫 도시 시애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밴쿠버 사실 요 그냥 종합적인 비용 따지고 놓고 보면 캐나다에서 이제 제일 비싼 도시가 밴쿠버이기는 합니다. 예. 학비도 비싸고 뭐 렌트비도 비싸고 예. 정규과정 자 BC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 부모님이 학생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좀 기간이랑 상관이 없는데 일단 무조건 비자는 1년 이상이어야지만 그 저기 거주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비자 기간은 부모님의 학업 플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40주 이상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밴쿠버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어학원에다 요청을 해서 40주 등록만 하고 입학 와서는 50주 기준으로 줘요.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학생 비자는 그 입학 허가서상의 학업 종료일로부터 90일을 여유 있게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의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교권부 입학이어야 된다. 네. 정규 과정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BC주가 또 캐나다 안에서 또 약간 까다로운 게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지역 온타리오주로 가도 대학 부설이어야 하긴 하지만 조건부 입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정규 과정 등록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학 신청만 해놓으면 돼요. 근데 밴쿠버는 그 대학을 진짜 갈 거야? 너 진짜 갈 사람 맞아? 요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그 대학의 학비의 일부를 디파짓을 내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안 가게 되면 환불이 안 되는 금액이요. 그래서 그 금액 영수증까지 보여주면 아 너는 그 확실하게 여기 거주자로 장기 플랜으로 온 사람이구나 라고 교육청들이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통상 뭐 만불, 만 몇천 불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 최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캐필라노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5,000불만 내고 예, 그 정규과정 입학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1년 하는데 요즘에 한 14,000불 정도요. 밴쿠버에 있는 요거 사설 어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쿼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TO가 워낙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들이 이제 뭐 프로모션도 되게 세게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학비가 얼마야 이런 걸 떠나서 그 할당된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 어학원 찾는 게 더 어려운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지 유학원들은 야, 이건 수속료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무료 수속하고 있거든요. 14,000불에 보통 1년 간다 그러면 14,000불에 요거를 최소로 하면 5,000불이잖아요. 그럼 19,000불이야. 19,000불 내고 일단 1년 무상교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차에 가면 1년에 한 25,000불 정도 한다 그럴 때 5,000불 냈으니까 2만 불만 내고 그 다음에 2년제 중에서 학업 중단하고 돌아오는 거죠. 요게 2년 플랜이에요. 장기 플랜이 되면 그러니까 어학연수 1년만 보시는 분들은 14,000불 내고 어학 공부하면서 5,000불은 버리고 그냥 1년 있다 돌아오는 거고 2년 하시는 분들은 5,000불 버리지는 않고 이렇게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플랜이신 분들은 보통 어학 공부하고 컬리지 한 2년 과정 공부해서 캐나다는 졸업 후에 2년제 이상 졸업을 하면 졸업 후에 취업 비자가 3년짜리 주거든요. 전공 제한이 지금 있긴 한데 어쨌거나 요 기간에도 무상교육이 돼요. 요것도 좀 특이한 게 다른 지역을 가면 부모가 요거를 일단 졸업하면 3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역, 직종 다 상관없어요. 내 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상교육이 되는데, BC주만, 예, 그 워크 퍼밋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 예, 요거를, 무상교육을 계속 적용을 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예. 뭐 대충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밴쿠버 특징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제 각자 집들마다 중요한 게 달라지잖아요. 캐나다 세 번째 도시고 가장 많이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캐나다 전체에서 한국보다 따뜻한 곳은 밴쿠버밖에 없다. 가깝다. 엄마랑 아이들 가 있는데 가끔 아빠가 혼자 왔다 갔다 하기에 그나마 여기도 멀지만 그나마 가깝다. 예. 대도시니까 교육 환경이 우수할 거고요. 한국인으로서의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뭐 된장이든 뭐 뭐든 한국 거 그냥 전부 다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 예. 한국에서 뭐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있다.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그다음에 사설 어학원을 통해서 무상교육이 가능한 데 지역이 별로 없는데 예. 그 중에 밴쿠버가 있다. 그다음에 단점은 렌트비 비싸고 학비 비싸고 일단 비용적인 부담은 가지고 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1년까지만 무상교육이 가능해서 예전에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유학원들이 있는데 엄마들한테 그냥 1년 하고 컬리지 가시면 됩니다. 조건부 입혀서 레벨 이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레벨을 이수 못하는 거야 엄마들이. 예. 그러니까 가보요 2년 차에는 컬리지를 입학을 못해. 그럼 어떻게? 애들 학비를 뭐 2명이든 3명이든 내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어학연수로 최대 1년까지만 된다. 미리 2년차 학비 조금 납부해야 되는 거. 한국인이 많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인기 지역이니까. 광역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인데요. 토론토랑 다르게 밴쿠버는 조금 지역들이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뭐 랭리 막 이런 데들은 가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독립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들어오면 어디 살아? 밴쿠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도시를 가야 교육 환경이 좋고 시골로 가면 교육 환경이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볼게요. 서리라고 하는 광역 밴쿠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초등학교들이 랭킹 개념이 있어요. 네, 프레이저 랭킹이라서 그냥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랭킹 매겨놓은 건데 여기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을 좀 보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죠. 조금 더 나가서 랭리라고 하는 도시를 가볼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금 이렇게 약간 갸우팅하게 되죠. 제가 보통 많이 추천드린 데는
다운타운에서 거의 이제 도시권으로 하나로 붙어 있는 버나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노스 쪽으로 가면은 분위기가 아까랑 사뭇 다르죠. 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뭐 부촌으로 알려진 뭐 웨스트 밴쿠버라든지 노스 밴쿠버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의 초등학교들이 다 초록색이야. 그 되게 신기한 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비싼 동네가 애들이 뭐 학교들이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거의 같이 가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집값 비싼 동네 가면 학교들이 거의 랭킹 높고, 예, 시골로 갈수록 렌트비가 저렴해질수록 학교들 랭킹도 낮아지는 아주 그런 뭐 신기한, 예, 걸 볼 수 있어요. 빅토리아라고 있는데 이거 일단은 예전에 무상교육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규과정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패스할게요. 캐슬가라고 하는 도시는 요거 이제 아주 독특한 도시인데 인구 2만짜리. 예.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캐네디언들한테 어떤 휴양 도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대학 부설밖에 없어요. 시골에는 사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부설로 가는 거고 시골이니까 렌트비는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심심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캐네디언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영주권을 수월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민자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무상교육 목적이신 분들은 잘 안 가게 되기는 하죠. 예. 영주권 목적이신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도시다. 그런데 어떻게 시골로 가면 어쨌거나 교육적인 환경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대도시에 비해서. 예. 이렇게 로키 산맥 가는 쪽에 알버타주 쪽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공립을 가면은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어학연수하고 정규과정하고 졸업후 취업부자 3년 받고. 네. 렌트비는 저렴하다. 아름다운 휴양도시다. 그러면 시골이니까 그냥 외국인 이민자도 잘 없어요. 100인 위주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주권 취득의 유효다. 지금은 RCIP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단점은 심심하겠죠, 당연히. 예, 교육 환경, 문화적인 환경, 대도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요게 이제 두 도시가 그러니까 인근 도시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쪽에 초등학교들 요런 정도 수준이다. 다음으로는요, 위니펙. 위니펙이라고 하는 도시는 마니토바주예요. 요거 제가 캐나다가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제가 왼쪽부터 가고 있는 거거든요. BC주, 밴쿠버가 여기에 있고, 알버타, 사스카츄안주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지역은 정규 유학을 해야지만 무상교육이 된다. 마니토바주는 제가 아까 얼핏 언급했는데, 정규과정 등록해놓고, 그거 입학하기 위한 영어과정 기간일 때, 그 영어 공부 기간에도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대학 부설이라면. 위니펙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사실 여기가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이쪽 동네예요. 네, 중부 지역. 네. 그래서 사실 거의 제일 척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춥고 음, 많이들 안 가니까 들 몰리니까 렌트비나 이런 거는 저렴해집니다.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사스카츄안주, 위니펙주 이런 데들은 가을에는 막 맥주때 엄청 날아다니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막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가겠죠, 캐네디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좀 수월하게 해줄게 하면서 우리 쪽으로 와라. 뭐 앞으로 영주권 받고 우리 쪽에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영주권 좀 수월하게 해줄게. 뭐 이런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보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학기간이 안 되고 여기는 어학기간에 일부 교육청들이 해준다. 자, 똑같은 표 나왔죠. 학비는 뭐 고만고만해요. 위니펙 한 85만 정도면 캐나다에서는 작지 않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뭐 레드리버 컬리지, 뭐 MITT 이런 학교들로 보통 많이 가세요. 렌트비 저렴하다. 나는 추운 거 괜찮아. 이런 분들은 예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좀 척박하다 이런 거 괜찮다면 예. 영주권 목적이신 분들이 예 좀 많이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가장 많이 가는 온타리오주예요.
인구가 제일 많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가 있는 주죠. 온타리오주. 그 온타리오주의 규정들을 보면은, 자, 학비 면제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공부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입학 조건으로서의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기간에도 뭐 무상교육을 적용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C주는 규정이 있어도 교육청장이 그 위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온타리오주는 그냥 여기서 딱 결정해놓으면 무조건 이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점점점점 시켜져 있는 건 뭐냐면 온타리오주에 있는 그 공립 컬리지들이에요. 많죠. 네, 인구도 많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학들에서 어학 과정이 있기만 하면 이쪽의 모든 지역들이 무상교육이 가능한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 잘 없는 데 가고 싶은데 거의 백인들 위주로 있는 데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데 막 이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 잘 안 가는 요런 데를 보시면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적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렌트비도 낮추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토론토가 있는 토론토, 온타리오주, 토론토, 캐나다 1번 첫 번째 도시, 인구 655만,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죠. 이 학비는 다 대학 부설이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렌트비는 밴쿠버에 의해서 캐나다의 두 번째, 예. 투베드가 한 280만 원대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가. 예. 그런 도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 계속 나오죠. 인구 655만에. 그러니까 지금 온타리오로 가면은요, 제가 조금 도시들을 쭉쭉쭉쭉 수월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냥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사는 거랑 뭐 또 인근에 무슨 도시 있죠? 뭐 청주 사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인구 차이 뭐 이런 거 정도 얘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뭐 되게 좋고 어딘 되게 나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북미 전체에서 네 번째 대도시요. 꽤 크죠. 예. 그 다음에 캐나다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교육 환경은 좋겠죠.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고요. 그럼 이 안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뭔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단점은 비싸다. 예. 영주권이 가장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경주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장기 플랜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광역, 토론토 전적으로 많이 가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요쪽 동네 제일 많이 가요. 요 근처로 학군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많이 갑니다. 자, 온타리오주는 토론토는 세네카 컬리지라고 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세네카 컬리지의 장점이 뭐냐면 대학 부설들이 수업 스케줄이 자녀 케어랑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져 있어서. 근데 세네카 컬리지는 어학 수업 시간을 이렇게 좀 부모님이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케어하는 거랑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대학 부설을 갈 때는 그거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세네카 컬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고 그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군지 역을 커버하는 게 그 세네카 컬리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 저 그 세네카 컬리지로 좀 추천드리는 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에서 두 번째 떨어진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의 원조인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던은요 인구가 55만 정도 되고 캐나다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토론토에서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토론토. 여기 토론토고요. 예전에 그 캐나다가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일단 그 선발을 끄는 거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막 와서 집들 엄청 사는 거야. 그러면 계속 집이 모자라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올라가. 옛날에 우리나라 막 전세 난민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네디언들이 그 모르는 렌트비를 버텨내지 못해. 그래서 어
1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는 거야. 여기 막 이런데 베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출퇴근용 전철 기차 막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1시간 정도 떨어져서 이거 출퇴근은 그냥 감안하는 거야. 고생스럽더라도 렌트비를 좀 떨어뜨리는 걸로. 근데 지금 런던 얘기하다가 나는데 런던은요 토론토에서 한 2시간 거리예요. 이거 출퇴근이 안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기 제일 비싸고 출퇴근 가능한데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출퇴근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떨어지고 여기서 더 나가면 렌트비 더 저렴해지고 그런데 제가 런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너무 시골로 가서 애들 교육 환경을 망치지 않으면서 예, 렌트비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예, 그 경계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있는 데가 런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도시고 가장 많이 보냈었고 뭐 오랫동안 많이 했었어서 런던은요 그냥 제가 되게 편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1등하는 유학원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왜 1등이냐? 가장 오랫동안 해서 그래요. 그냥 런던을 보내놓으면 손님이 자꾸 소개가 생겨. 네. 그런 밸런스가 좋은 거야. 어느 정도 한국 교민들이 몰려 사는 게 있어서 불편함 없이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요거는 뭐 학교에서 받은 상장입니다. 전 세계 유학원들한테 나눠주는데 한국의 유학원 상장 3개 주려고 그랬는데 다른데 2군데랑 저희랑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그냥 저희 한 군데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랑스러운 저희 상장이고요. 자, 요 표 계속 나온다 그랬죠. 네, 여기 또 특징이 뭐냐면 런던에 펜셔 컬리지라고 있어요. 대부분 다 여길 가거든요. 대학 부서 여기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로 합쳤거든요. 근데 요게 마침 공교롭게 그 앞뒤로 아이들 등하교 케어하는 거랑 딱 맞아. 그래서 또 요게 런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 2시간 거리고 교육 환경을 지키면서 저렴해질 수 있는 그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네. 통합되면서 스케줄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베리라는 곳은 인구 22만 그냥 작은 도시예요. 토론토에서 이게 이렇게 바다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호수라고 호수예요, 호수. 이렇게 쫙 수평선 보이는 호수. 여기 있어요, 여기. 토론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해주는 운영하는 대학들이잖아요. 공립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네, 이틀은 똑같아요. 렌트비가 어쨌거나 토론토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해지는데 조금 덜 저렴해지는 건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심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거기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나이아가라 컬리지라고 있어요. 예, 되게 학교 이름 정직하죠. 그쪽에 이제 웰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세인 캐서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생활권이 2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입니다. 예, 토론토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이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컬리지. 네, 나이아가라 컬리지를 이렇게 가게 되고요. 똑같아요. 렌트비 뭐 토론토 외곽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진다. 계속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윈저라는 데는 사실 한국 유학원들이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기 쪽에 가면 세인클레어 컬리지라고 있는데 여기에 강이 있잖아요. 여기 강 건너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경에 딱 접해 있는 도시예요. 도시 규모가 뭐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인데 여기는 어쨌거나 렌트비가 많이 저렴해요. 예. 그래서 저렴한 렌트비에 한국 유학원들이 여기 진행하는 데들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좀 한국인들 좀 없고 렌트비 저렴해. 교육 환경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어. 조금 심심해도 상관없어. 이런 느낌 정도로 본다면 여기도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샤와는 제가 진짜 여기를 진행하는 유학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면 듀럼 컬리지라고 있어요. 어, 인구 한 42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중소도시인데 렌트비는 뭐 적절하게 나가는 편이다. 토론토 인근 도시. 오샤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 없는 도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 또 나왔고요. TV 보시고 요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피터보로라는 데는 이제 그 오샤와에서 좀 더 멀리 갔는데 아주 작은 도시예요. 예. 약간 영국풍 느낌 좀 나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토론토에서 오샤와 거쳐서 이렇게 좀 더 나가는 있죠. 인구가 13만 밖에 안 해요. 되게 우리나라 13만이면 어떤 정도, 우리나라 한 9 정도 되나요? 뭐, 어쨌거나, 네, 그렇습니다. 물론 표 나오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다녀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년만 하고 그냥 돌아와 주세요.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BC주는 2년차 학비를 미리 내야 되는데, 여기는 미리 안 낸다. 자, 대학 부설이니까 좀 비싼 게 단점인데요. 이제 다른 지역들, 뭐 밴쿠버나 뭐 헬리텍스나 몬트리올이나 이런 데 사설로 가능한 데들은 처음에 학비를 1년치를 다 완납을 해야 돼요. 1년치 완납인데 대학 부설들은 여기 온타리오에 있는 대학 부설들은 학기별로 분납을 해요. 심지어 한 2달치씩 분납을 해요. 근데 그 2달에 내는 학비가 막 2달에 4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래. 예, 비싸다. 분납은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은 온타리오 모든 공립 컬리지들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킹스턴이라는 데는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 앞에 요 어학과정이 문을 닫았어요. 최근에 아예 클로징 돼가지고 예, 그냥 영어가 잘 되는 사람이 바로 가야지만 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 오타와 요즘에 또 되게 많이 유학업계에서 뜨고 있는 캐나다의 수도죠.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오타 어디 갔냐? 그렇죠. 146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한 4, 5위권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고요. 학비가 비싸. 근데 어학연수 학비가 비싸고요. 대학 부설이니까 어쨌거나 고생할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통 통화를 하면은 뭐 실장님 나 어제 막 4시간 잤어, 3시간 잤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대학 부설들은. 도시 규모도 있고 교육 수준도 좋아요. 네.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오타와는 렌트비가 그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에요. 지금 캐나다 전체에서 5위권. 밴쿠버, 토론토, 뭐 빅토리아, 뭐 버나비 이런 그 다음으로 한 나오는 도시거든요. 한국인 적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내는 유학원들이 좀 늘어나면서 뭐 근데 어차피 크게 상관없어요. 도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요. 네, 괜찮습니다. 대학부조 사설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고요. 자, 온타리오주는 그 되게 뭐 도시들 팍팍팍팍 넘어가는데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만 보면 된다. 도시 규모. 그 도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진짜 캐나다 대도시 살아도 되게 심심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 시골 가면 정말 할 거 없다. 자연과 더불어서 그냥 있다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 환경 좀 떨어질 수 있겠고 헬리팩스라는 도시예요. 예, 해안가 도시고요. 캐나다 동쪽 끝에 대서양 쪽에 접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설 어학원으로 무상교육이 가능한 게 2019년 1월부터 예, 그냥 퀘벡주처럼 예, 그냥 부모 공부 구분 없이 그냥 비자만 있으면 무상교육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가 독특한 게, 여기 노바스코시아주거든요. 그리고 뉴 브런쥐크주, 뭐, PEI, 뉴펀들랜드 이렇게 대서양 쪽에 접해 있는 4개 주가 있어요. 그 아틀란틱 주라고 하는데, 이 4개 주를 다 통틀어서 도시라고 할 만한 게 그나마 45만 원짜리 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커봐야 한 10만 남짓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름 그쪽 필드에서는 좀 몰리거든요. 헬리팩스로. 근데 집이 부족해. 집이 부족해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어차피 시골이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지금 한 5, 6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골인데 의외로 좀 비싸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 학비는 사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대비했을 때 좀 저렴하다. 음. 뭐 나름 깔끔하고 예쁘고 그래요. 네. 조금 뭐
다운타운 뭐 금방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상 뭐 볼 건 없기는 해요. 어학연수로 그냥 사설어학원 1년 갔다가 또 사설어학원 또 1년 연장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2년 플랜이라고 했을 때. 어, 네, 이렇게 정규과정 가서 이렇게 졸업 후 취업부자 받고 이런 플랜까지도 가능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기러기 학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가족 배우자가 저희는 가족은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데 그 대학 말고 고등학교는 요 헬리팩스 쪽에서 졸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기러기 가족이 되면서 도시를 어디를 갈까? 제 배우자는 이제 또 대학이랑 직장 생활을 몬트리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까 했는데 뭐 제가 헬리팩스 한번 말 꺼냈다가 혼나기만 하고 저희는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학업계 저랑 같이 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시골이어서 교육에 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여유가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캐네디언 부모들은 보통 살인 많이 보낸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교육 보냈는데 애가 2명인데 아이가 첫째 고학년이야. 그러면은 무상교육 때문에 일로 갔는데 사립학교로 보내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여기 되게 또 인기 지역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캐네디언들이 잘 안 가. 이쪽 지역은 캐나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외진 먼데요. 잘 안 가요. 그 어떻게?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영주권 수월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작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 때문에 또 무상교육 때문에 막 오니까 한국인 너무 많아요. 요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인데 비싸다. 교육 환경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장점은 사설어학원으로 무상교육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 요것만 해도 되게 큰 장점이기는 하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 도시 몬트리올이고요. 저희가 가족이 몬트리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몬트리올 선택을 했느냐? 일단 쌉니다.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예, 다른 도시들 비교 안 돼요. 한 2년 살면 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렌트비가 저렴한데요. 걔는 대도시, 두 번째 대도시란 말이야. 그런데 렌트비가 특이하게 저렴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 몬트리올은 퀘벡주에 있고 퀘벡주는 불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덜 몰리는 거지. 예. 그래서 아까 헬리팩스 같은 데는 그나마 주변에 도시가 없으니까 나름 거기 몰리는데 집이 부족하니까 시골인데 비싸잖아요. 여기는 대도시인데 불어라는 장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덜 몰립니다. 예. 그래서 저렴해지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활기차고 문화적인 거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도 밀리지 않는 도시고요. 예. 제가 뭐 제 가족은 몬트리올, 제 아들은 몬트리올 보내놓고 몬트리올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 안 하겠죠. 몬트리올 사설 어학원으로도 그냥 이렇게 2년, 3년, 4년, 5년씩도 어학원만 하시는 분들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예. 아니면은 특이하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이 2년에 한 12,000불, 2년에 한 1,3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650만 원, 요 정도로 2년 무상교육 하는 거야. 엄청 저렴하죠. 캐나다 전체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거 보셔도 되고요. 이게 2년 과정 학비가 아까 밴쿠버 가면 제가 거기 요걸 5만 불 적어놨고요. 온타리오로 가면 3만 불 중후반대에서 4만 불 남짓.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년 학비가.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 저렴하죠. 온타리오는 지금 2년 학비가 5만 불, 5만 불이고 얘는 12,000 몇백 불이야. 엄청 예, 저렴한 거죠. 렌트비 저렴하다. 사설어학원 뭐 비자만 있으면 무조건 무상교육 된다. 단점은요, 영어교육청 2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은 영어교육청이 있고 불어교육청이 있는데, 영어교육청은 한 2년에서 3년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네. 그게, 뭐, 사실 그보다 더 길게 보낼 필요도 없는 게, 저희 아들도 간지 지금 4년 중반 넘어서 지금 5년 다 돼가거든요. 초등학생 때 가서 지금 그냥 영어랑 불어랑 두 개 다 편하게 해요. 그냥 한국말 하는 것처럼 둘 다 편하게 하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몬트리올은 1년, 2년만 있는 분들은
영어 중심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영어 위주로만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거고, 3년 이상이면은 이제 영불월 2개 다 한 나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는 이렇게 3년 이상 해가지고 한국 와서 외국인 학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해마을, 방배동 설해마을에 있는 서울 프랑스 학교, 종로의 하비에르 이런 데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학교인데 뭐 송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처럼 막 수천만 원짜리 이러지 않고 한 1,700만 원대 정도? 예.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학교니까 예, 프랑스 아이들 주재원 아이들 막 이런 애들 같이 있으면서 영어로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 좀 교육 스트레스에서 좀 살짝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이들이 있는데 저희 고객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가정 간다 그러면 한 이렇게 단기로 가시잖아요. 그럼 8, 9가정은 차 구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단점이라면 불어권인 퀘벡주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사실 되게 신경들이 쓰이는 부분이죠. 근데 영어교육청이 있고요. 불어교육청이 있고 어느 교육청에 보낼지는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영어교육청 안에 가면 영어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영어 불어 비중이 반반인 학교가 있고 영어 불어 둘 다 하는데 불어 비중이 더 큰 학교가 있고 그래요. 예. 이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9월 학기에 맞춰서 가면 아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실제 저희 아들의 수업 시간표인데요. 노란색이 영어고 빨간색이 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원들이 지금 유학업계에서 몬트리올은 진행하고 있는 유학원이 저희밖에 없어요. 네, 아예 유학업계 전체에서. 네. 유학생 숫자 제한하는 정책 피고 나서부터는 사설어학원이 무상교육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몬트리올 진행하는 유학원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유학원들이 몬트리올 안 보내고 싶잖아. 그럼 보통 무슨 얘기냐면 거기 불어권인데 길거리 표지판도 불어고 저기 막 지하철 방송도 불어로만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데로 영어 공부하러 보내실 건가요? 이러면 선택하기 쉽지 않죠, 몬트리올을. 근데 이제 저희 부부야 아이가 여기 가서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알고 있으니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은 전적으로 그냥 캐나다에서 영어가 느는 건 뭐 표지판이나 이런 거 보고 늘겠어요, 설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떤 언어로 소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여기 초등학교 수업 스타일은 이렇게 반에서 그룹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이 그룹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끼리 계속 1시간 수업 시간 내내 뭐 같이 만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배우는 형태의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단하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은 거기서 영어가 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이 불어 어학 수업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친구들끼리는 영어로 얘기합니다. 예. 음악미술 체육 중에 하나를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불어로 수업하는데요. 선생님이 불어 시험 체육 시간이야. 불어 체육이야. 공 던져주고 공 차라 그러면 친구들끼리는 영어로 하는 거야. 그게 잉글리시 코어다. 예. 저희 아들도 잉글리시 코어 다닐 때 불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학교에서 뭐 별로 푸시도 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패백이,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캐나다가 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다 달라요. 초중고 학년 자르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그 PCAP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영수가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캐나다에서도 국어, 영어, 랭귀지가 중요하고요.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네. 요 시험은 수학이 제일 메인이었는데요. 보시면 캐나다 전체 평균 점수가 510점. 예. 그런데 평균 이상인 지역은 온타리오랑 퀘벡 두 지역밖에 없습니다. 아니, 평균 이상이 왜 두 개밖에 없어? 예. 요거는, 인구가 많아서 그래. 얘네가 공부를 잘하는데, 인구가 많아. 그래서 평균을 다 끌어올린 거야. 예. 여기 BC 같은 데 보면, 생각보다 안 높네? 이런 반응이 아마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치료 애들은 압도적으로 잘하죠. 예. 수학 잘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잘해요. 그럼 언어는 문출해 있는 애들은 영불어를 2개 다 해요. 편하게. 어. 그래서 그럼 언어도 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들 문출을 보내놓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그 프로그램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비가 가장 저렴한 거, 24개월에 12,750불, 네, 하고 있고요. 입학 조건이 영어 점수가 있는데 얼마 높지 않아요. 심지어는 학비도 저렴한데 주당 수업 시간도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안 해요.
주 회당 하루에 4시간 수업해갖고 주 3회만 수업해. 그것도 주 3회 수업도 대면 2번, 온라인 2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업해가지고요. 실제 학교에 등교하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예. 최저 학비, 최저 수업 시간. 예.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점수 못 내면 어떡해요? 나는, 아, 영어 잘 못하는데, 자신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공인점수 제출이 필요 없는 과정도 있어요. 예, 그런 학교가 있어요. 18,500불. 아까 12,750불에서 18,750불, 18,500불 되게 비싸 보이죠? 예, 이건 이제 얘를 한번 보고 나면 모든 과정이 다 비싸 보여. 18,500불. 아까 그 온타리오나 이런 데 가면 1년에 2만 불 막 이랬잖아요. 18,000불 때. 그죠? 얘는 2년 학비예요. 이거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반값이에요. 밴쿠버 기준으로 보면 더 저렴해지는 거고. 주당 15, 6시간만 하고 좀 적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징이 온라인 수업만 있어요. 학교 가는 날이 없어요. 그냥 전체가 온라인이에요. 집에서 아이 보면서 예, 하면 됩니다. 특징이 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요거 요즘에 현재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한 프로그램이에요. 트래블 앤 투어리즘 과정인데요. 12개월짜리, 1년짜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년 비자 받는 거고요. 학비 12,100불 저렴합니다. 예. 요건 뭐가 인기가 많냐? 플랫 러닝이라고 해서요. 그냥 자습이에요, 자습.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제가 많이 보내보면 사실 몬트리올 가면 사설 어학원으로도 가능하니까 되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고생을 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도 교육 목적으로 갖고 최대한 나를 귀찮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12,100불 내고 혼자 자습하래. 물론 시험도 있고, 저기 강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의 자습이야. 혼자서 공부해요. 아, 이거 돈 너무 아까운데? 이런 분들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어떤 분들은, 야, 이런 어떤 그, 금쪽 같은, 예, 아주 이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적극적인데 이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퀘벡주에서는요, 부모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불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파트타임 있고 풀타임 있고 그런데, 풀타임으로 그 수업을 들으면 한 달에 920불, 한 90몇만 원을, 97만 원, 뭐 이 정도를 그냥, 예, 지원금으로 매달 줘요. 이거를 풀타임으로 들으면. 그러면 이거는 부담 없단 말이지. 그 스케줄이 자유롭잖아. 다른 걸 공부하면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불어 수업을 못 하는데 얘는 정보 불어 수업을 병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학비도 안 비싼데 불어 공부하지 공짜로 공부하면서 한 달에 920불 받으면 야 이거 개이득인데 이런 느낌으로 또 불어 공부를 왜 하느냐 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 그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불어를 이제 캐나다 취업 비자 받으려면 LMI라고 하는 게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취업하기 거의 취업 비자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를 불어를 중하급 수준이 되면 영어권으로 가야 돼요. 퀘벡주에서는 안 되고 영어권으로 가면은 그러면 LMI가 면제야. 그 얘기는 취업 난이도가 한 LMI가 필요한 거랑 한 100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지원금 받으면서 공부해가지고 밴쿠버든 토론토든 어디든 가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취업 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상교육이에요, 애들은. 심지어는 애들이 대학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영주권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늙어서 여기서 늙어서 죽고 싶어 계속 뿌리 박고 싶고 여기서 죽고 싶어 이게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뭐냐면 대학을 가면 또 좋은 학교들은 저기 대학교 학비가 영주권자 학비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한 10배 차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영주권 해야겠네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요 비자로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아이들 대학교 영주권자 학교로 다니게 돼요. 하여튼 이래저래 이걸로 인해서 그냥 영주권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어를 할 줄 알면 캐나다 지금 영주권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프렌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약간 영주권으로의 어떤 치트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불어가 어려운 언어예요. 예, 어려운 언어인데, 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럼 나 영주권까지도 되는 거야? 취업 비자도 받을 수 있고,
예, 그게, 예, 불어를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조금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어학 공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정보 불어 수업은요, 그, 주당 25시간인 경우도 있고, 주당 30시간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재정 지원은 보통 한 1년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웨이팅 기간이 있습니다. 뭐 2개월 기다렸다, 4개월 기다렸다, 나 7개월 기다렸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음. 어쨌거나 가장 저렴하게 있을 수 있다.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영주권 얘기를 조금 했는데 하여튼 영주권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따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이민제도 아까 무상교육의 딱 개념 틀 잡아드렸잖아요. 이민도 내가 골격이 있어야 돼요. 이민제도에 대한 골격이. 그래야지 어떤 유학원이 몇 천만 원 줄 테니 뭐 해주겠다, 몇 천만 원 주면 뭐 해주겠다, 1억 얼마에 뭐 이런 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뼈대를 잡아놓으면.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던 조건부 입학하고 이런 플랜이고요. 참고로 이거는요.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지금 티오가 26년도 티오가 몇 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어쩌면 내일이라도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밤 늦게도 상관없고 내일도 상관없고 내일 오전에는 온라인 세미나 있으니까 내일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학비 납부하고 바로 선착순 자리 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드려요. 저거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자, 근데 퀘벡주는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볼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학원들이요. 몬트리올은 무상교육 막혔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몬트리올 무상교육이 막힌 게 아니라 그 어학과 교육기관별로 주정부에서 그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는데 어학과정에다가 안 준 거야. 예. 아예 안 줬어요. 그래서 어학을 못 가지. 학생 비자 못 받으니까 어학으로는 무상교육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컬리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컬리지가 어학과정보다 더 싸고 더 부담 없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지금 안내하는 것들이. 요거는 어학연수를 학생 비자 못 받는다면서 요 정규과정 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이것도 저희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제일 저렴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24개월짜리인데, 원래 이거 야간이에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야, 우리가 학생 모집해 올 때니까 주간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서 주간으로 따로 개설해서 저희가 그냥 독점적으로 모집해서 학교랑 같이 운영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저희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첫 학비 한 5천 불 내요. 그래서 24주 학비일 정도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13,000불 정도 내고 비자 진행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학 공부 먼저 하고 컬리지 졸업하고 취업 비자 3년 받는 거. 컬리지 전공들이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가도 다 마찬가지고 요거 취업 비자 받으려면 전공 제한이 있어요. 예시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 안 된다면서 저희가 몬트리올에서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보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는 학원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26년 TO가 너무 그렇게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몇 개 안 돼서 이미 저희는 순수하게 어학연수로 학생비자 저기 다 받아놨고요. 예, 그런 케이스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퀘벡 이민관이 그냥 학교에다 얘기해줬더니 너네 학교만 가능해 지금 어학은. 근데 이미 26년 TO가 다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면 나 1년만 갔다 올 거야. 1년만 비자 받고 연장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요 순수한 어학연수로도 진행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흔히 이제 유학원들이나 이런 데 알아보다 보면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학연수만 하고 중간에 귀국하면 페널티다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밴쿠버 같은 데 갔어요. 밴쿠버는 어학과정 플러스 2년차 컬리지 학비 내야 되잖아. 그러면 나 그냥 포기하고 오면 그냥 뭐 당연히 문제 없어요. 근데 온타리오 같은 데는요 2년차 학비 미리 안 내잖아요. 어학권 학비만 그 분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1년만 하고 돌아오면 예, 손해보거나 나중에 무슨 페널티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유학원들이요, 보통 무료 수속을 해요. 무료 수속을 하면 어학기간에 좀 커미션을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정규 과정에 가면 1년 차까지 커미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커미션 받아야 되니까 정규 과정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야. 예.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냥 하다가 언제든지 내가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어학연수로는 최대 2년까지만 무상교육 가능하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예. 제가 몬트리올 같은 데는 뭐 4년, 5년도 했었는데 온타리오도 제가 예전에 한 4년까지 하신 분들 봤는데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잘못된 정보다. 나이가 많으면 학생 비자 승인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학원 그러니까 손님한테 겁 주는 유학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잘해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계약해라, 우리한테 등록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캐나다 비자 승인율이요 한국 사람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비자 승인 진행하면서 범죄 경력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거절받는 케이스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든 뭐든 상관없어요. 비자는 나온다고 보고 진행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기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이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상교육은 학기에 꼭 안 맞춰가도 된다. 말씀드렸죠. 물론 맞춰가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언제예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캐나다는 9월에 학년을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6월까지가 한 학년도요. 그리고 7월, 8월이 여름방학이고요. 근데 9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중간에 방학이요. 크리스마스 때 2주, 그리고 3월에 봄방학 1주.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처럼 겨울방학이 굵직한 게 없어. 네. 그냥 크리스마스 때 잠깐 2주 하고 그냥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개학하면서 새학기 시작 이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예.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 학교 얘기, 지역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부모님의 학업 얘기만 하고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그냥 무상교육을 잘 안 해본 유학원들인 거지. 예. 뭐 그런 데는 약간 걸으셔야 되겠다. 도시 선정 시 고려할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다. 예산, 부모 학업 부담, 자녀 교육 환경, 그다음에 장기 플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은 되겠